2025년 9월 23일 한국이 스페이스X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GPS가 있는데 왜 만드는 걸까요? 그 답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GPS 신호를 끊었습니다. 항공기가 흔들렸고 무인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하늘을 빌려 쓰는 나라의 한계였습니다. 한국은 그 하늘을 직접 갖기로 했습니다. 세계 7번째 전례 없는 도전.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2025년 11월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순간 펠컨 9의 엔진이 불을 뿜었습니다. 지면이 흔들리고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가슴을 눌러왔죠. 저는 관제 구역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보며 무전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리프트 오프. 확인. 짧은 교신 한마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로켓은 이미 구름을 뚫고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커스 헤일, 스페이스X 위성 발사 계약팀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상업 위성, 군사 위성, 통신 위성. 종류를 가리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분석하고 궤도를 계산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내는 게 제 일이에요.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어지간한 건 눈에 띄지 않게 됐습니다. 위성이 어느 나라 것이든 어떤 목적이든 저한테는 결국 하나의 페이로드였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팀장이 새 파일 하나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마커스, 다음 건 한국이야. 한국.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그 정도가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였어요. 우주 쪽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은 건 솔직히 처음에 가까웠습니다. 파일을 펼쳤을 때 첫 줄에 적힌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PS,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GPS를 직접 만들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자국 기술로요. 흥미롭다기보다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GPS는 이미 있는데 왜 굳이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시스템을 한국이 새로 만들겠다고요? 파일 두 번째 장에는 사업 개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 3조 7,234억 원. 한화로 약 27억 달러.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짜리 프로젝트. 위성 총 8기. 첫 발사 목표 2029년 9월. 숫자들을 읽어 내려가다가 저도 모르게 파일에서 눈을 뗐습니다. 27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항법위성 개발 경험이 전무한 나라가 시작한다고요? 창밖으로는 방금 발사된 펠컨 9의 흰 연기가 하늘에 긴 선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파일로 눈을 돌렸습니다. 뭔가 더 읽어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크게? 서울 출장은 2025년 12월로 잡혔습니다. 계약 실사를 위해 한국우주항공청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야 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KPS 관련 자료를 다시 훑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어요. GPS는 전 세계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구 어디서든 내 위치를 알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거기에 27억 달러를 쏟아부어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미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왜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건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깔끔하고 빠르다는 거였습니다. 입국 수속이 끝나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픽업 차량이 이미 대기 중이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빽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이 가까워질수록 빌딩 숲이 점점 촘촘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우주항공청 회의실. 담당자로 나온 분은 김재원 박사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말수가 적고 눈빛이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통역이 옆에 앉았고 저는 계약 조건 검토를 위한 질문지를 꺼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발사 일정, 궤도 파라미터, 탑재 중량 확인. 기술 쪽은 이미 사전에 조율이 끝난 상태라 큰 이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회의 막바지에 제가 무심코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GPS가 이미 있는데 왜 이걸 만드는 겁니까? 김 박사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불쾌한 기색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GPS는 미국 국방부가 운영합니다.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통역이 영어로 옮겨주는 동안에도 그 의미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김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오면 GPS 신호는 언제든 제한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교통, 금융, 통신,
전력망. 지금 한국의 모든 인프라가 GPS 신호 위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그 신호가 하루아침에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하려 했는데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가정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였으니까요. 미국이 GPS를 제한한 사례는 역사 속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유지해줄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회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박사는 자료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어줬습니다. 거기엔 숫자 하나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10m. 현재 GPS의 민간 오차 범위입니다. KPS는 이걸 10cm로 줄입니다. 100분의 1이죠. 저는 그 숫자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빼곡한 빌딩들 사이로 수많은 차들이 흐르고 있었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는 드론이 날고 있었어요. 10cm. 그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숫자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김 박사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내일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계약 실사 일정에 하루 여유가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어제 그 숫자가 아직도 머릿속에 걸려 있었어요. 10cm.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김 박사의 차를 타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대전이라는 도시였어요.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남짓 달리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빌딩 대신 완만한 구름과 연구단지, 건물들이 이어졌습니다. 연구원 정문을 들어서자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넓은 부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정면 벽에 커다란 패널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사진이었습니다. 불기둥을 뿜으며 솟구치는 로켓의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저거 직접 만든 겁니까? 제가 물었더니 김 박사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에 자력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살짝 놀랐습니다. 누리호는 저도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이 공간에서 이 사람 입으로 직접 들으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KPS 개발사업본부가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유리창 너머로 연구실이 보였어요. 화면 가득 궤도 시뮬레이션 그래픽이 펼쳐져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김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PS는 위성 8기로 구성됩니다. 2중 3기는 정지궤도, 5기는 경사지구 동기궤도에 배치되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신호를 덮는 구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8기. 미국 GPS는 운용 위성만 30기가 넘습니다. 러시아 글로나스도 비슷하고요. 8기로 한반도 전역을 커버한다는 게 가능한 건지 엔지니어로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8기로 충분합니까? 전 지구 커버리지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서요? 김 박사가 멈추지 않고 걸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합니다. 전 세계를 커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 땅 위에서 끊기지 않는 신호입니다. 그 말이 간결했습니다. 전 세계를 노리는 게 아니라 우리 땅을 지키겠다는 거였어요. 방향이 달랐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필요해서 출발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기자 연구원 몇 명이 합류했습니다. 탑재체 개발을 담당하는 팀이었어요. 책임 연구원인 이수진 박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말이 빠르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항법 탑재체가 KPS의 핵심입니다. 위성이 항법 신호를 생성하고 방송하는 장치인데 이걸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는 그 말에서 잠깐 걸렸습니다. 처음이라고요? 이 박사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입니다.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의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와 협력해서 성능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개발하고 검증은 경험 있는 곳에서 받는 거죠.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 만드는 기술로 처음 쏘는 항법위성을 14년짜리 계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대단하다는 말이 먼저 떠올랐지만 동시에 리스크가 얼마나 클지도 느껴졌어요. 이 박사가 자료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2024년 말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성 탑재체 설계와 제작, 시험 기술 개발까지 완료했고 국제 주파수 할당도 확보했어요. 숫자들이 다시 나열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실 안에서 전례 없는 기술을 처음부터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창밖으로 대전의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아직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일을 시작한 걸까요? 점심 식사 자리였습니다. 연구원 구내식당은 예상보다 소박했습니다. 쟁반에 밥과 국, 반찬 몇 가지를 받아들고 김 박사 맞은편에 앉았어요.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 먹는 자리였죠. 그런데 김 박사가 수저를 들면서 불쑥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해 3월, 북한이 GPS 교란 신호를 쐈습니다. 열흘 넘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항공기 항법 장치가 오작동했고 선박들이 위치 신호를 잃었습니다. 인천공항 일대 항공편 수백 편이 영향을 받았어요. 군 무인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GPS 신호를 복구할 권한이 우리한테 없으니까요. 그 말이 식당 소음 사이로 조용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 박사가 국을 한 숟갈 떠먹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도 북한의 전파 교란은 반복됐습니다. 2019년, 2022년. 그때마다 우리는 GPS 신호가 흔들리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군 무인정찰기 한 대는 교란 공격을 받고 추락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려봤습니다. 하늘을 날던 무인기가 갑자기 위치 신호를 잃고 떨어지는 장면. 그리고 그걸 막을 수단이 없어서 지켜보는 사람들. GPS는 고도 2만 킬로미터에서 신호를 쏩니다. 지표면에 닿을 때쯤이면 신호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교란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의지를 가진 상대가 있다면요. 김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흥분하거나 격앙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생각해온 사람의 말투였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연구원 건물들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한 하늘이었어요. KPS는 다릅니다. 김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위성을 경사지구동 기궤도에 올리면 한반도 상공을 훨씬 오래, 훨씬 가까이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강해지고 교란에 대한 저항성도 높아져요. 우리 땅 위에서 우리 신호로 우리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술 프로젝트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건 생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식판을 반납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2016년 교란 사건 때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김 박사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빌려 쓰고 있는 한 우리 하늘은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발걸음이 아까보다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계약건으로 왔던 이 출장이 어느 순간부터 다른 무게를 띠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하늘을 빌려 쓴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곱씹고 있었습니다. 오후 일정은 탑재체 개발실 견학이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클릴룸 입구에서 방진복을 걸쳐 입고 안으로 들어서자 온도와 습도가 딱 잘라진 듯 바뀌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이 관리되는 공간 특유의 건조하고 묵직한 느낌이었죠. 유리 너머로 엔지니어들이 정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확대경을 쓰고 손가락만 한 부품을 다루는 사람, 모니터에 파형을 띄워놓고 수치를 기록하는 사람.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집중의 밀도가 유리 너머에서도 느껴졌어요. 항법 탑재체입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위성이 궤도에 올라가면 이 탑재체가 항법 신호를 생성하고 지상으로 방송합니다. 쉽게 말해 위성이 시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시계가 얼마나 정확하냐가 위치 오차를 결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성 항법의 원리는 알고 있었어요. 위성 여러 개에서 신호가 도달하는 시간 차이를 계산해서 위치를 뽑아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시계가 조금만 틀려도 오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원자시계를 탑재합니까? 그렇습니다. 세슘 원자시계입니다. 오차가 하루에 100만 분의 1초 이하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 정밀도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100만 분의 1초의 시간 오차는 빛의 속도로 계산하면 약 300m입니다. 그걸 보정하는 알고리즘과 지상국 시스템이 합쳐져서 최종 오차를 10cm까지 줄이는 거고요. 그 보정 알고리즘도 직접 개발한 겁니까? 네. 전부 국내 기술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게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유리 너머의 연구원들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들이 전례 없는 코드를 짜고 전례 없는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견학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면서
저는 솔직한 생각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박사님, 솔직하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박사가 걸음을 늦추며 저를 봤습니다. 2029년 발사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단계에서도 일정이 한 번 밀렸고 항법 탑재체는 처음 만드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 박사가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꽤 솔직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탑재체 개발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린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요. 발사 일정이 원래보다 약 1년 8달 늦춰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내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숫자 뒤에 있는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박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멈추면 더 늦어지니까요. 어떤 기술은 시작하는 것 자체가 축적입니다. 틀리고 고치는 과정이 전부 데이터가 되고 그게 다음 세대 기술의 토대가 돼요.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손해가 아닙니다. 수업료입니다. 수업료. 저는 그 단어를 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미국에서 GPS를 개발하던 초창기에도 비슷한 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보는 시각. 그게 말은 쉬워도 실제로 27억 달러짜리 프로젝트 한복판에서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틀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어요. 한쪽에서는 이게 맞다는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자국 위성항법 시스템을 갖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걸리는 게 있었어요. 과연 될까? 전례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일정도 이미 한 번 밀린 이 프로젝트가 차창에 서울의 야경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빼곡한 불빛들이 강물처럼 이어졌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GPS 신호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다르게 보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체크아웃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기 전 김 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어요. 시간 되시면 출발 전에 한 곳만 더 들르시겠습니까? 택시를 돌렸습니다. 목적지는 국방과학연구소, 줄여서 ADD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대전 외곽의 자리한 시설로 외부인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곳이었어요. 김 박사가 동행했고 신원 확인 절차만 3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연구소 특유의 활기가 있었다면 이곳은 달랐어요. 복도가 조용했고 사람들의 표정이 묵직했습니다. 농담이 오갈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안내를 맡은 사람은 박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40대 중반, 군복 차림은 아니었지만 걸음걸이와 말투에서 군 출신의 냄새가 났습니다. KPS의 군사 활용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화면에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이었어요. 여러 개의 점과 선이 겹쳐져 있었는데 박 연구원이 포인터를 움직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주요 무기 체계는 GPS에 의존합니다. 유도 미사일, 무인 정찰기, 전투함 항법 시스템, 전부 미국 GPS 신호를 받아서 작동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문제는 유사시입니다. 교전 상황이 벌어지면 GPS 신호가 교란되거나 차단될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리 무기 체계는 눈을 잃습니다. 눈을 잃는다. 그 표현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연구원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그래프였어요. 2016년 북한 GPS 교란 당시 수도권 일대에서 교란 신호를 수신한 항공기가 수백 편이었습니다. 민간 항공기들이 항법 장치 이상 경고를 받았고 일부 선박은 위치 신호를 완전히 잃었어요. 그때 군 무인정찰기 한 대가 교란을 받고 추락했습니다. 저는 이미 김 박사에게 들은 내용이었지만 이번엔 데이터와 함께 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됐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KPS가 완성되면 달라집니다. 박 연구원이 다시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독자 신호로 운용하기 때문에 적이 교란하려면 우리 위성 자체를 무력화해야 합니다. 신호 교란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센티미터급 정밀도는 유도 무기 체계의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간 기술 프로젝트인 줄 알았는데 이 안에는 국방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였어요. GPS가 처음부터 미국 국방부의 군사 프로젝트였던 것처럼 KPS도 민군 양용 자산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건물을 나서는데 박 연구원이 따라 나왔습니다. 배웅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일 씨,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KPS를 만드는 건 미국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동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신뢰만으로 국가 인프라를 운영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설 수 있어야 진짜 동맹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말이 맞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들어도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연구소 정문을 나서며 저는 이번 출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계약 실사로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의지를 받고 숫자가 아니라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에 보낼 출장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그런데 첫 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계약 조건 요약을 쓰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다른 문장을 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위성 발사 계약이 아닙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12시간 가까운 비행 내내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지도 않았어요. 노트북 화면을 켜두고 KPS 관련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은 것들이었는데 이번엔 다르게 읽혔습니다. 같은 문장인데 의미가 달라 보였어요. 처음 파일을 받았을 때는 숫자만 봤습니다. 27억 달러, 위성 8기, 14년.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숫자 뒤에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2016년 교란 사건, 추락한 무인기, 그 복도에서 확대경을 쓰고 부품을 다루던 연구원들. 캘리포니아 호손 사무실로 돌아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스페이스X 본사는 언제 봐도 독특한 공간입니다. 로켓 부품이 건물 안에 그냥 세워져 있고 엔지니어들이 청바지 차림으로 복도를 뛰어다니죠. 자유롭고 빠른 분위기. 저는 이 공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이 아직 눈에 남아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팀장인 라이언이 다가왔습니다. 어땠어? 별 문제 없지? 계약 조건은 정리됐습니다. 클라이언트 상태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탄탄합니다. 생각보다 훨씬요. 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켜고 출장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쓰다만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위성 발사 계약이 아닙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지웠습니다.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발사 일정, 궤도 파라미터, 페이로드 재원, 계약 조건 요약을 정리했습니다. 건조하고 깔끔한 문장들로요. 그런데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도 찜찜한 감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지 않고 혼자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KPS 관련 영문 자료, 한국우주항공청 공식 발표, 나사와 ESA의 위성항법 관련 보고서들, 거기에 일본의 준텐초, 인도의 네비크, 유럽의 갈릴레오 개발 역사까지 비교해서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은 전부 이유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냉전 시대 군사 필요에서 출발했고, 유럽은 미국 GPS에 대한 전략적 독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중국은 안보 자립, 인도는 지역 패권, 일본은 정밀도 확보. 전부 달랐지만 하나는 같았어요. 남의 시스템에 기대는 한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권이 없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무실 불빛이 하얗게 퍼져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 동료인 제이크가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그는 발사체 운용팀 소속으로 저와 입사 동기였어요. 아직도 있었어? 한국 건 끝난 거 아니야? 계약은 끝났는데 공부 중입니다. 제이크가 모니터를 흘끗 봤습니다. KPS, 한국판 GPS 만드는 거. 그거 될 것 같아?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될 때까지 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제이크가 피식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될 때까지 할 것 같다. 제가 한 말인데 말하고 나서야 그게 진심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틀 동안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김 박사의 담담한 눈빛, 이 박사의 흔들리지 않는 표정, 클린룸 너머에서 고개 한번 들지 않던 연구원들. 그 사람들은 뭔가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확신이 어쩐지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별들이 드문드문 보였어요.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별빛도 결국 누군가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닿는 땅이 어디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죠. KPS의 위성들이 저 하늘에 올라가는 날, 한반도 위에 닿는 신호는 처음으로 한국의 것이 될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2026년 2월, 본사에서 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KPS 발사 계약 후속 기술 협의를 위해 한국 측 엔지니어링 팀이 호손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한 거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 미팅의 담당자가 됐습니다. 방문단은 5명이었습니다. 김 박사와 이 박사가 포함돼 있었고, 나머지 3명은 위성 구조체와 통신 시스템을 담당하는 연구원들이었어요. 공항 픽업부터 제가 직접 챙겼습니다. 따로 지시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첫날은 펠컨 9 생산 라인 견학이었습니다. 한국 방문단이 생산 라인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하던 사람들이 눈이 커졌어요. 9개의 멀린 엔진이 나란히 조립되는 공간, 1단과 2단이 분리되는 구조, 재사용을 위한 착륙 다리 설계까지. 저는 옆에서 설명을 이어갔고 통역이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이 박사가 착륙 다리 구조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걸 접었다 펼쳤다 반복해도 구조 하중을 버팁니까? 수십 회 반복 검증을 거칩니다. 현재 펠컨 9 일부 기체는 20번 넘게 재사용됐어요.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으로 구조물을 살짝 짚어봤습니다. 직접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연구자의 본능이랄까요. 둘째 날은 기술협의 세션이었습니다. KPS 위성 1호기의 탑재 조건과 궤도 투입 정밀도를 맞추는 작업이었어요. 경사지구동기 궤도 특성상 투입 각도와 속도, 오차 허용 범위가 까다로웠습니다. 한국 측이 요구하는 정밀도가 생각보다 높았어요. 우리 궤도 설계팀 수석인 다니엘이 화면에 수치를 띄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면 펠컨 9 상단부 제어 알고리즘을 일부 조정해야 합니다. 가능은 한데 추가 검증 시간이 필요해요. 이 박사가 맞은편에서 자료를 펼쳤습니다. 얼마나요?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 박사가 잠깐 김 박사를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눈빛 교환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빠듯합니까? 김 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체 사업 일정이 이미 한 차례 조정됐습니다. 추가 지연은 최소화해야 해요. 다니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안을 꺼냈습니다. 알고리즘 조정 대신 위성 분리 시퀀스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정밀도를 확보하는 방법이었어요. 검증 시간을 2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두 팀이 화면을 가운데 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번갈아 오갔고 통역이 그 사이를 채웠어요. 숫자와 그래프가 계속 업데이트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찼습니다. 계약 담당자로서 기술 협의에 낄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회의실 한쪽에 앉아서 지켜보는 역할이었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하나의 위성을 하늘에 올리기 위해 같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개발 배경도 달랐어요. 그런데 풀려는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일정은 제가 따로 준비한 거였습니다. 공식 일정이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본사 근처 식당이었는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편하게 잡았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밥상 앞에서 나오는 얘기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와인잔이 돌고 나서 김 박사가 느긋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헤일 씨, 처음에 파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웃으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GPS가 이미 있는데 왜 만드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김 박사가 빙그레 웃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저는 잠깐 와인잔을 내려다봤습니다. GPS가 있어도 그게 내 것이 아니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김 박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잔을 들었어요.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말없이 부딪혔는데 그 소리가 꽤 오래 귓속에 남았습니다. 2026년 4월이었습니다. 기술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최종 계약 조건 확인과 발사 운용 계획서 서명이 목적이었어요. 실무적인 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박사에게서 한 가지 요청이 더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 들를 시간이 되십니까? 제주도. 저는 처음엔 관광 제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 박사의 다음 문장이 달랐어요. KPS 지상국 건설 현장입니다. 제주 서귀포 시아원 지구. 차에서 내리자 바람이 먼저 왔습니다. 제주의 바람은 달랐어요.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세졌다가 잦아드는 시기였습니다. 공사 현장 특유의 흙냄새와 바닷바람이 섞여 있었어요. 현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중장비들이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안내를 맡은 현장 소장이 헬멧을 건네줬습니다. 여기가 통합운영센터 부지입니다. 저쪽이 위성관제센터, 그 너머가 안테나국 자리고요. 저는 공사 현장을 걸으면서 규모를 가늠했습니다.
위성 신호를 받고 보정 데이터를 계산해서 사용자에게 뿌리는 지상 시스템. KPS가 하늘에서 작동하려면 땅 위에 이 시스템이 먼저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왜 하필 제주입니까? 현장 소장이 바다 쪽을 가리켰습니다. 한반도 최남단에 가깝고 주변이 트여 있어서 위성 신호를 받기에 최적입니다. 위성이 지평선 위로 올라오는 각도가 여기서 가장 넓게 확보됩니다. 지형이 기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2029년이면 KPS 1호기가 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그 신호를 받게 되겠죠. 서울로 돌아와 이튿날 서명식이 진행됐습니다. 회의실은 차분했습니다. 화려한 행사 같은 건 없었어요. 담당자들이 둘러앉아 계약서 최종문을 검토하고 수정사항을 확인하고 순서대로 서명했습니다. 저는 스페이스X를 대표해서 마지막 장에 사인했어요. 펜을 내려놓는 순간 김 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헤일 씨. 잘 부탁드립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악수에 담긴 무게가 달랐어요. 이건 그냥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의 위성항법 신호를 하늘에 올리겠다는 선언에 제가 서명한 겁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잠깐 자리를 벗어나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어요. 빼곡한 빌딩 사이로 차들이 흘렀고 어디선가 드론 한 대가 건물 사이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 드론도 저 차들도 지금 이 순간 GPS 신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9년 이후 그 신호가 달라집니다. 한반도 위를 덮는 신호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10cm. 그 숫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처음 파일에서 봤을 때는 그냥 스펙이었는데 지금은 달리 보였습니다. 10cm 안에 드론이 들어오고 자율주행차가 들어오고 유도 무기가 들어오고 재난 구조 헬기가 들어옵니다. 그 10cm가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순간도 올 겁니다. 그때 이 박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류를 손에 들고 어딘가로 가던 중이었는데 저를 보고 잠깐 멈췄어요. 계약 잘 됐습니다. 헤일 씨. 축하드립니다. 이 박사님. 오래 기다리셨겠어요. 이 박사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기다린 게 아닙니다. 만든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가 필요 없는 문장이었어요. 기다린 게 아니라 만든 것.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저는 이 나라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언젠가 포기하지만 만드는 사람은 완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너머 어딘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위성 하나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메일 하나가 와 있었어요. 발신인은 라이언이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KPS 관련 내부 검토 필요. 오늘 오후 미팅. 회의실에 들어서자 라이언 외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법무팀 담당자와 대외협력 팀장이었어요.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볍게 시작하는 회의가 아니었어요. 라이언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 KPS 발사 계약건에 대해 미 국무부가 검토를 요청했어.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위성항법, 기술 이전 관련 수출 통제 규정 검토야. ITAR 문제가 걸릴 수 있다는 거지. ITAR. 미국 국제무기거래 규정. 군사 기술이 포함된 장비나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었습니다. 펠컨 9 자체가 군사 기술을 포함한 발사체였고 외국 위성을 쏘는 경우에도 절차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ITAR는 이미 검토했습니다. 계약 초기에 법무팀이 확인한 부분 아닙니까? 법무팀 담당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초기 검토는 표준 절차였어요. 이번엔 국무부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PS가 군사 활용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거예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KPS가 민군 겸용 자산이라는 건 처음부터 공개된 사실이었어요. 숨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문제 삼는다는 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얘기였습니다. 일정에 영향이 있습니까? 라이언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국무부 검토가 끝날 때까지 계약 이행을 보류해야 할 수도 있어. 기간은 최소 수개월.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개월. KPS 발사 일정이 2029년 9월인데 지금 시점에서 수개월이 묶이면 위성 제작과 검증, 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어요. 한국 측이 이미 한 차례 일정 지연을 겪었다는 게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면서 저는 김 박사에게 연락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항이 아니었어요. 내부 검토 단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길어지면 한국 측도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저는 KPS 관련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다른 나라들의 발사 계약 사례를 찾아봤어요. 유럽 갈릴레오 위성들이 처음 러시아 소유즈 로켓으로 발사될 때, 인도 네비크 위성이 발사체를 선정할 때 비슷한 규정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해결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 그게 문제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예상치 못한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업계 뉴스 알림이었어요. 유럽의 한 발사 서비스 업체가 KPS 발사 수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었지만 시장에서 이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 측 규정 문제가 길어지고 한국이 대안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건 단순히 계약 한 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우주 분야에서 어떤 파트너를 선택하느냐는 더 긴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오후에 라이언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마커스, 내가 한국 쪽 관계를 가장 잘 알잖아.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멈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늦어지면 다른 길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라이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야? 신뢰를 잃으면 계약만 잃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를 잃는 겁니다. 라이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국무부 쪽에 우리가 직접 자료를 보강해서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알아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규정 문제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늘에 올라가야 할 위성이 땅 위의 서류 더미에 묶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캘리포니아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이었어요. 그 하늘 아래 어딘가 아직 올라가지 못한 위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검토는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라이언은 매주 업데이트를 받았지만 내용은 항상 비슷했어요. 검토 중, 추가 자료 요청, 담당 부서 이관.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라이언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마커스, 앉아.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이미 좋지 않은 얘기라는 걸 직감했어요. 국무부에서 최종 의견이 나왔어. 라이언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KPS 위성에 탑재되는 항법 탑재체 기술 일부가 미국 수출 통제 리스트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야. 계약 이행 전에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해. 허가 심사 기간은 최소 8개월에서 1년.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속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8개월이요. 최소야. 더 걸릴 수도 있어. 저는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빽빽한 법률 문구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9년 9월 발사. 지금이 2026년 5월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3년 남짓인데 여기서 1년이 묶이면 위성 제작과 검증 일정이 전부 도미노처럼 밀립니다. 그리고 한국 측은 이미 한 차례 지연을 겪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김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해야 하나 메일을 써야 하나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몇 번 가더니 김 박사가 받았습니다. 헤일 씨, 박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검토 결과, 추가 허가 심사, 예상 기간. 전화기 너머로 김 박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했어요. 뭔가 말을 더 해야 할 것 같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김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2글자였습니다.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사님, 저희도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자료 보강이나 절차 단축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헤일 씨 잘못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호손의 하늘이 보였어요.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연구원들이 위성 탑재체를 만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위성을 올려보내야 할 발사체가 지금 서류 한 장에 묶여 있다는 걸. 며칠 뒤 업계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유럽 발사 서비스 업체가 한국우주항공청과 비공식 협촉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니었지만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약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단순히 비즈니스 손실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계약한 건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것을 잃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을 못했습니다.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허가 심사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사례를 뒤졌고 전례를 찾았고 관련 규정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벽이 느껴졌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었어요.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문장들 앞에서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모니터를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김 박사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우리가 하늘을 빌려 쓰고 있는 한 우리 하늘은 없다.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하늘을 빌려 쓰는 건 땅 위에 서류 한 장에도 묶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건 새벽 3시가 넘어서였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두 손으로 잡은 채로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주차장 조명이 아스팔트 위에 노란 빛을 떨어뜨리고 있었고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계약 담당자입니다. 위성을 발사체에 실어 올리는 일을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가 제 역할이었습니다. 규정이 막으면 규정을 따르면 되고 계약이 깨지면 다음 계약을 찾으면 됩니다. 그게 이 일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새벽 3시에 사무실을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규정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었어요. 한국 연구원들이 만들고 있는 위성이 땅 위에 서류에 묶이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이게 일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새벽 채널에서 무슨 음악이 흘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침묵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지난 몇 달이 머릿속에서 흘렀어요. 처음 파일을 봤던 날,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던 고속도로, 클린룸 너머의 연구원들, 김 박사와 나눈 밥상머리 대화, 이 박사가 복도에서 던진 그 한마디, 기다린 게 아닙니다. 만든 거죠.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막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연결해야 할 사람인데 지금은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창문으로 캘리포니아의 아침이 스며들었어요. 주황빛이 방 안으로 번지면서 천장색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출근하자마자 저는 라이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라이언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어요. 국무부 허가 심사,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 직접 면담을 요청하고 기술 브리핑을 제안하고 KPS가 동맹국의 안보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 라이언이 팔짱을 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우리 역할이야? 우리는 발사 서비스 업체잖아. 우리가 펠컨 9로 동맹국의 위성을 올리는 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 위성이 뭘 하느냐가 중요하고 KPS가 하려는 건 한국이 외부 신호 의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미국 입장에서도 나쁜 그림이 아니에요. 튼튼한 동맹국이 자립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거니까요. 라이언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쉽게 읽히지 않았어요. 마커스, 너 이 계약에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무적인 대답을 찾으려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파일 받았을 때 이게 그냥 위성 하나 올리는 계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처음으로 자기 하늘을 갖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는 그냥 서류로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라이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국무부 담당자 이름 알아. 전에 같이 일한 적 있어. 면담 요청 넣어볼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어요.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아침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저 하늘 위로 올라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올려보내는 게 제 일이에요. 서류가 막으면 서류를 뚫고, 규정이 막으면 규정을 설득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면담이 잡힌 건 라이언이 요청을 넣은 지 열흘 뒤였습니다. 워싱턴 국무부 청사는 처음 들어서는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복도가 넓고 천장이 높았어요. 대리석 바닥에 발소리가 울렸고 창문마다 성조기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라이언과 나란히 걸으면서 괜히 넥타이를 한번 고쳐맸습니다. 담당자는 국무부 방산기술 수출 통제 담당 부서의 제임스 콜린스였습니다. 50대 초반에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악수가 짧고 강했습니다. 인사치레 없이 바로 자리에 앉았고 서류를 펼치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KPS 건이죠. 검토 결과는 이미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왔습니다. 라이언이 말했어요. 콜린스가 라이언을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헤일 씨가 담당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워서 만든 것들이었어요. KPS 사업 개요, 기술 구성, 민군 겸용 구조,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분석 메모. KPS는 한국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하는 위성항법 시스템입니다. 군사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맥락을 봐야 합니다. 콜린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맥락이요. 한국은 지금 미국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군 무기체계, 민간 항공, 금융, 통신 전부요.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GPS 교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무인기가 추락했고 항공기 항법 장치가 오작동했어요. KPS는 그 취약점을 스스로 메우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콜린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GPS가 교란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오면 지금 한국은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KPS가 완성되면 달라져요. 독자 신호로 자국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미국 입장에서 나쁜 그림입니까? 동맹국이 자립적인 안보 인프라를 갖추는 건데요. 콜린스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질문이 나왔어요. 펠컨 9이 이 위성을 올리면 발사 과정에서 어떤 미국 기술이 이전됩니까? 저는 준비된 답을 꺼냈습니다. 발사 서비스입니다.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것 자체가 서비스예요. 펠컨 9의 기술이 한국에 이전되는 게 아닙니다. 위성은 한국이 만들고 우리는 그걸 지정된 궤도에 올려놓는 겁니다. 다른 나라 위성을 발사할 때와 구조가 동일해요. 항법 탑재체 성능 검증에 미국 장비가 사용됩니까?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가 참여합니다. 유럽 기업이에요. 콜린스가 메모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보면서 숨을 고르게 유지하려 했어요.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린스가 펜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일본은 준텐초 위성항법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네비크를 갖고 있어요. 유럽은 갈릴레오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자체 항법 시스템을 갖는 건 미국의 우주 패권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동맹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회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콜린스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연락하죠. 짧은 마무리였습니다. 확답도, 거절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처음 들어올 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조금은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건물을 나서는데 라이언이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잘한 게 아직 아니었어요.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도 몰랐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어요. 저는 청사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구름 위 어딘가에 위성 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궤도에 올라가야 할 위성이 지금 한국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생각이 발걸음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콜린스에게서 연락이 온 건 면담 후 3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메일이었어요.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KPS 발사 계약 검토 완료.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클릭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골랐어요.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요. 클릭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3초가 길게 느껴졌어요. 면밀한 검토 결과 국무부는 KPS 위성 발사 서비스가 현행 수출 통제, 규정상 통제 대상 기술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그리고 다시 봤어요.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허가가 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라이언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열었어요. 라이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가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라이언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등받이에 기댔어요. 됐네. 됐습니다. 라이언이 저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말이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와서 저는 바로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은 한국 시간으로 이른 아침이었을 거예요. 신호가 가더니 김 박사가 받았습니다. 혜일 씨, 박사님, 허가가 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딱 네 글자였습니다. 감탄사도 환호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네 글자에 담긴 게 작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안도가 짧은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김 박사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그 말을 속으로 되새겼어요. 이제 시작. 허가가 나고 계약이 살아났고 발사 일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에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달 말, 저는 세 번째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공식 일정이 아니었어요. 김 박사가 초대했습니다. KPS 개발사업본부 내부 행사였는데 외부인 참석이 허용되는 자리였어요. 펠컨 9 발사 계약 재확인 기념 겸 위성 1호기 상세 설계 완료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행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크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연구원들이 모여 앉았고 간단한 다과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가 화면에 올라오고 각 팀 책임자들이 차례로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위성 1호기 설계 도면이 펼쳐졌습니다. 처음 파일에서 숫자로만 봤던 것들이 실제 형태로 나타났어요. 위성 구조체, 태양광 패널, 항법 탑재체 위치, 안테나 배열. 수년치의 고민이 하나의 도면으로 응축된 형태였습니다. 이 박사가 탑재체 개발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클린룸에서 보던 그 사람이 이제 화면 앞에 서서 숫자와 그래프로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발표 내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났습니다. 오래 같은 박수가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단단한 박수였습니다. 오래 같은 일을 해온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종류의 박수였어요. 행사가 끝난 뒤 김 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셨군요. 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김 박사가 옅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으로 걸어가더니 대전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도 따라섰습니다. 혜일 씨, 우리가 왜 이걸 만드는지 이제 아십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GPS가 있는데 왜 만드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어떻게요?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없는 겁니다. 하늘도 마찬가지고요. 김 박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전의 하늘이 넓고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 하늘 위로 2029년이면 한국의 신호가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2029년 9월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저는 이 자리에 다시 서 있습니다. 4년 전 저는 이 발사장 유리창 너머로 펠컨 9이 솟구치는 걸 바라보며 무전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와 같은 장소였어요. 같은 유리창이었고 같은 발사 패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저 로켓 안에 실린 것이 달랐습니다. KPS 위성 1호기. 한국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늘에 올리는 항법위성이었습니다. 관제 구역 안은 조용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각자 모니터를 들여다보거나 무전기를 귀에 댄 채로 숫자가 줄어드는 걸 기다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숨을 고르고 화면을 보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자꾸 옆으로 갔습니다. 관제 구역 한쪽에 한국 측 참관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김 박사와 이 박사, 그리고 개발팀 연구원 12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을 모으고 있는 사람, 입술을 꽉 다문 사람, 눈을 화면에서 떼지 못하는 사람. 각자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가 카운트다운 숫자를 작게 따라 읽고 있었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숫자가 보였어요. 10, 9, 8. 저는 그 입술을 바라보다가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5, 4, 3. 발사대 아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 1. 불이 터졌습니다. 펠컨 9의 9개 엔진이 동시에 점화되는 순간 유리창이 진동했습니다. 지면이 흔들리고 공기가 눌리는 느낌이 가슴까지 전해졌어요. 하얀 수증기가 발사대를 덮으면서 로켓이 그 안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솟구쳤습니다. 관제 구역 안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유리창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로켓이 빠르게 높이를 올리면서 발사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늘이 점점 넓어졌어요. 그때 한국 측 참관단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박수였습니다. 처음엔 한 명이었어요. 그 박수가 번지면서 12명이 모두 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공간이 달라졌어요. 저도 손을 쳤습니다. 언제부터 쳤는지 몰랐어요. 그냥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화면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흘렀고 닿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목이 꽉 막혔습니다. 클릴룸 너머에서 고개 한번 들지 않고 부품을 다루던 사람이 지금 저렇게 울고 있었어요. 수업료라고 했습니다. 실패도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던 사람이 지금 눈물을 닦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로 로켓이 사라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말로 하면 흩어질 것들을 그냥 조용히 품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로켓은 이미 구름을 뚫고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전기에서 교신 소리가 흘렀어요. 1단 분리 확인. 정상. 2단 점화 확인. 정상. 숫자들이 이어졌습니다. 고도, 속도, 궤도 투입 각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어깨에서 힘이 완전히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위성 분리 확인. 그 한마디가 관제 구역에 떨어지자 다시 한번 박수가 났습니다. 이번엔 한국 측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팀도 관제 인력도 함께였습니다. 국적이 섞인 박수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유리창 너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로켓은 이미 없었어요. 발사대 위로 흰 연기만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파랬어요. 저 하늘 위 고도 36,000km.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위성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위성에서 나오는 신호가 처음으로 한반도를 덮게 됩니다. 한국이 만든 신호로, 한국이 통제하는 시스템으로요. 처음으로 자기 하늘을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같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한참이 지나서 김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헤일 씨. 네. 처음에 파일 받았을 때 왜 만드냐고 물었죠. 기억합니다. 김 박사가 하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었어요. 흰 연기가 바람에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발사대는 텅 비었고 하늘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채워진 조용함이었어요. 저 하늘 위에 지금 한국의 신호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처음 구상할 때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GPS가 있는데 왜 굳이 만드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다 보니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빌려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하늘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마커스 헤일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김재원 박사도, 이수진 박사도, 국무부 면담 장면도 전부 창작된 허구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 인물의 발언이나 내부 상황을 담은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사실들은 다릅니다. KPS,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이건 실제입니다. 2022년부터 2035년까지 총 3조 7,234억 원을 투입하는 한국 우주 개발,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예요. 2025년 9월 우주항공청은 스페이스X와 실제로 발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펠컨 9에 실려 2029년 9월 하늘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KPS가 완성되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세계 7번째로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을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GPS 오차 10m를 10cm로 줄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 2019년, 2022년 북한의 GPS 교란 공격으로 항공기 항법 장치가 오작동하고 군 무인기가 추락한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모든 인프라가 미국 GPS 신호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구의 인물이 실제 사실 위를 걸어간 이야기입니다. 마커스가 느낀 경이로움은 창작이지만 그가 마주한 숫자들과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의 클릴룸 안에서 확대경을 쓰고 부품을 다루는 사람들, 전례 없는 기술을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과장도 왜곡도 없이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는 이야기답게. 해외 감동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그 기준을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